탈무드에서 랍비 일라이는 사람의 성격은 지갑, 술잔, 분노의 세 가지 방식으로 분별된다고 말했다. 그 사람의 돈지갑을 보면 그가 돈을 쓰는 방식을 알게 되고, 술잔을 보면 그 사람이 분별 있게 즐기는지를 알게 되고, 화내는 모습을 보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통해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가진 돈의 철학에는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가?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과학, 산업, 금융,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세상을 이끄는 세계적 인물들 중에는 유대인이 많습니다. 세계 인구수로 보면 0.2%에 불과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951명 가운데 22%가 넘는 210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까지 약 25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고 심지어 인류 발전에 끊임없이 공헌을 해온 그들의 정신과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코리안 탈무드인데요. 국내 최고의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와 하브르타와 탈무드 원전 연구의 권위자 김정환 대표, 그리고 인류학자 이민영 씨가 수년간에 걸쳐 유대인과 탈무드의 비밀을 심도 있게 살펴본 끝에 유대인의 성공 핵심 요인을 찾아냈고, 여기에 한국인의 고유한 특성과 강점을 접목시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정리했습니다. 미국계 유대인들은 혈통과 종교를 떠나 유대민족의 특징인 창의적 태도, 창의적 사고, 창의적 행동 등과 같은 문화적 유산을 전수받고 전수하는 이유로 자신을 유대인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도 비록 다른 문화이고 정신이지만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고 수용할 필요가 있겠죠. 저자들은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비전, 열정, 학습, 관계, 실천, 이렇게 5개의 키워드 안에 20가지로 요약했는데요. 구체적인 근거와 신뢰를 들어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시의성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본문의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비전을 선언하라.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선두에 선 유대인. 인류 역사에서 2020년은 어떤 해로 기억될까? 2020년 최대 화두는 단연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팬데믹 사태일 것이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사람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중 하나가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메신저 리보핵산, 즉 mRNA 백신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 백신은 바이러스 병원체를 주입해 면역력을 만드는 기존의 백신과는 다른 형태로 작용한다. 바이러스 대신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mRNA를 주사하면 인체에 주입된 mRNA는 스스로 코로나 조각을 만들고 우리 몸은 이에 대항하는 항체를 생산한다. 이를 통해 인체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방어한다. 인류 역사상 전례 없이 빨리 개발된 mRNA 백신의 탄생 뒤에는 헝가리계 이민자와 유대인 연구자의 만남이 있었다. 바로 카탈린 카리코와 드루 와이즈만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카탈린 카리코는 40년간 외롭고 힘들게 mRNA 연구를 해온 이 분야의 권위자다. 헝가리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를 받고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카리코는 연구에 진전이 없어 고전 중이었다. 대학 측에선 mRNA 연구의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카리코에게 퇴직이나 직위 강등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할 정도였다. 결국 1995년 암투병이라는 개인적 위기 속에서 그녀는 직위 강등을 택하면서도 연구를 계속했다. 그러던 중 1997년 드루 와이즈만 박사가 이곳에 부임했다. 종이가 떨어진 복사기 앞에서 와이즈만을 만난 카리코는 그에게 어떤 RNA도 만들 수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와이즈만은 카리코가 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 자금을 쪼개 그녀를 지원했다. 이는 와이즈만 카리코 프로젝트로 이어져 코로나19 백신 연구로 연결되었다. 당연히 어려움도 있었다. mRNA 주사는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켰다. 그들은 연구를 거듭하여 2004년 이를 극복했다. 그리고 세포 안으로 mRNA 정보를 집어넣는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 화이자 백신은 카리코가 현재 부사장으로 있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것이다. 이는 카리코의 연구 성과를 알아보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드루 와이즈만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현재 많은 이들이 카탈린 카리코와 드루 와이즈만이 노벨의학상을 공동 수상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이렇게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는 곳곳에 유대인이 참여했다. 화이자 CEO 알버트 브루라와 백신 개발팀을 이끈 미카엘 돌스텐도 유대인이다. 스웨덴 출신 돌스텐은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1년간 유학하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원래 그는 의사였지만 이스라엘에서 최첨단 면역학을 배운 뒤 신약 개발 쪽으로 돌아섰다. 의사로서 환자를 보살피는 임상도 중요하지만 인류를 위해서는 면역학 연구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카리코와 와이즈만의 연구를 주목한 사람이 또 있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원 데릭 로시는 그들의 연구 논문을 읽고 mRNA에 관심을 가졌다. 2010년 그는 하버드와 MIT 교수들과 함께 변형 mRNA를 이용한 백신을 개발하고자 모더나를 설립했다. 모더나의 최고 의료 책임자 탈 작스도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 출신 유대인이다. 모더나가 백신 개발에 성공한 이면에는 또 한 명의 유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모더나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울 때 기술 개발 지원금 9억 9,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1억 회분 백신값 15억 달러를 선결제해 주어 개발을 도운 것이다. 이처럼 유대인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통해 세상에 기여한 것은 유대인이 의학에 헌신해온 오랜 역사와 연결된다. 중세 랍비 중에는 의사가 많았다. 유대인 의사가 많았던 것은 티쿤 올람 사상 때문이다. 티쿤 올람은 세상을 개선시키다라는 의미다. 티쿤은 히브리어로 고치다, 다시 세우다를 의미하고 올람은 세상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뒤 인간과 함께 지금도 창조를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다. 티쿤 올람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모두 아우르는 사상으로 유대인만의 독특한 세계관이며 유대인의 발전 원동력이 된 전통 사상이기도 하다. 이들은 인간이 신의 파트너로서 이 세상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대인은 인간의 병든 몸을 고치는 것도
티쿤 올람이라 생각한다. 이 사상은 현대 면역학을 개척한 두 유대인 거장에게도 이어졌다. 대식세포를 발견한 프랑스의 엘리 메치니코프와 매독 치료제를 개발한 독일의 파울 에릴리이다. 메치니코프가 이끄는 프랑스 의학계와 에를리가 이끄는 독일 의학계는 면역계의 실체를 두고 오랜 기간 논쟁을 벌였다. 결국 두 진영의 면역 이론이 모두 옳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1908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메치니코프와 에를리가 공동 수상했다. 이들 덕분에 유대인의 백신 개발이 잇따라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 프랑스에서는 유대인 발데마르 하프킨이 콜레라 백신을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유대인 조나스 솔크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다. 결국 오랜 세월 동안 아픈 사람들을 고쳐온 이들의 노력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더 나은 세상에서 살도록 돕고 있는 셈이다. 티쿤 올람.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자.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들이는 종교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있다. 이 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 종교가 각각 다르다. 신이 만든 세상을 완벽하다고 보는 기독교와 달리 유대교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은 아직 미완성이며 지금도 창조 사업을 계속하는 중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유대인은 신이 만든 세상은 좋지만 신을 도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신에게 헌신하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유대인에게 인생은 개척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바로 티쿤 올람 사상이다. 유대인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때 랍비가 사람은 왜 사는가?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티쿤 올람이라고 대답한다. 그 정도로 티쿤 올람 사상은 평생에 걸쳐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지배한다. 티쿤 올람 사상은 잔혹한 홀로코스트를 겪은 후 약해진 유대인 공동체가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사회적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신이 만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유대인은 세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에 그들이 파트너로서 선두에 서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유대인은 율법을 완수하고 선행과 자선을 행함으로 자신들이 이 세상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집단 메시아 사상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어 노력한다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이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재난 앞에서 당황했지만 세상을 더욱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들의 배경에는 모두 앞서 설명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티쿤 올람이 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유대계 미국인 집안에서 자랐다. 동갑내기인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스탠퍼드 대학원의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그들은 1998년 함께 구글을 창업하기에 이른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이다. 그는 기업만이 목적을 가지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인류 개개인 모두가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하버드 대학교 졸업연설에서 모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목적이란 우리가 위대한 가치의 한 부분이고 필요한 존재이며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것은 목적에 대한 이야기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핵심이고 우리 사회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티콘 올람을 배우며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진 유대인은 자라면서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다. 그렇게 살아온 유대인 중 한 명이 인터넷 상거래라는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베이의 설립자 제프 스콜이다. 그는 젊은 나이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를 창업했고 동시에 억만장자가 되었다. 1999년에는 아예 회사를 떠나 사제 3,400만 달러를 들여 스콜 재단을 설립했다. 스콜 재단은 매년 주목할 만한 사회혁신가를 선정해 스콜상을 수여하는 스콜 세계 포럼으로 유명하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유대인 부모에게 티쿤 올람이라는 유대인 공동체의 가치관을 배우면서 자랐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성장했다고 고백했다. 나만의 행복과 성공을 정의하라.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터에서 땀을 흘린다. 탈무드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4가지 중 하나라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4가지는 힘, 지혜, 부, 명예다. 다시 말하면 힘, 악한 욕망을 억누를 줄 알고, 지혜, 모든 사람에게 배울 줄 알며, 부, 자기 몫에 기뻐할 줄 알고, 명예, 이웃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갖추기는 어렵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몫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일 것이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조건이 다르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도 다르다. 남과 비교해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자기 몫을 자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머지 3가지를 얻을 길이 열릴 것이다. 탈무드는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신에게 명예가 되고 이웃에게 존경받는 길이 그것이다. 나는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한다면 행복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행복한 성공의 3가지 특징.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누구나 크고 작은 성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 그렇다면 성공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다. 자기개발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썼다. 성공은 삶의 중요한 모든 영역에서 꿈, 욕망, 소망,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적한 바를 성취하면 꼭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있을까?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꼭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성공이나 발전 없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행복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 즉 행복하면서 발전적인 성공이란 무엇일까?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한 말을 종합해보면 진정한 성공에는 크게 다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주체적으로 성공의 기준을 정한다. 현대사회에서 행복은 종종 물질적인 가치나 눈에 보이는 지위로 환원된다. 소득 수준, 비싼 집과 차, 사회적인 명성 등이다. 그러나 이 가치들을 쫓다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되고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특성과 개성을 잘 개발하고 남보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남다르게 사는 것이다. 둘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긴다. 유대인은 결과를 칭찬하기보다 과정에 대한 격려를 하며 아이들을 교육시킨다. 그래서 아이들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편법을 쓰지 않는다. 과정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평생 과정을 즐기며 살아간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행복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이라는 뜻이다. 결국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며 행복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셋째, 타인과 공동체에 기여한다.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루어내고 그 과정까지 즐겼다면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 전 회장은 왜 끊임없이 사회에 공헌하려고 노력할까? 많은 자선 사업가를 보면 자신에게 의미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때 행복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순간보다 남을 돕고 남과 함께 성공할 때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으며 타인과 사회에 도움이 되고 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공이야말로 행복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시가 되지 않을까?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서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에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랠프 월도 에머슨. 마음껏 실패하고 끝없이 성장하라. 실패한 창업자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이유. 18세기에 활동한 하시디즘의 창립자인 랍비 바알셈 토브에게 독실한 신자가 찾아왔다. 그는 지혜로운 랍비에게 한탄했다. 저는 일평생 주님에게 헌신해 왔어요. 그러나 제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평범하고
무식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자 바알셈 토브는 이렇게 말했다. 축하하오. 이제 당신은 당신이 평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 그것이야말로 커다란 성취라오. 유대인은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첫 단계라고 본다. 약점에 집중하지 않고 강점을 찾아 키우는 것이 이들의 방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경향은 그들의 투자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창업국가라고 부른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벤처 창업률은 세계 1위다. 매년 창업되는 스타트업은 1000여 개, 전체 스타트업은 7600개에 이른다. 덕분에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은 인구 2000명당 1개에 달하며 전 세계에서 인구당 스타트업 비율이 가장 높다.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나스닥 상장 기업이 많고 애플, 인텔, 페이스북, 구글, 드롭박스, 페이팔 등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경제포럼의 혁신국가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할 만하다. 이스라엘은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트라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AI 산업 점유율은 미국과 중국을 이어 전 세계 3위다. 자율주행 기술도 현재 최강국으로 손꼽힌다. 이스라엘 정부의 대표적 창업 시스템은 요즈마 펀드다. 요즈마는 히브리어로 창의, 혁신을 뜻한다. 이 펀드는 1993년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이 함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했다. 이 펀드의 장점은 국가 공적자금 40%에 민간자금 60%로 조성해서 신뢰성과 안전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 수익이 발생하면 민간 기업이 정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요즈마 펀드의 성공으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은 현재 중동의 실리콘밸리로 불릴 정도로 성장했다. 흥미로운 점은 실패한 창업자가 다시 도전할 경우 이스라엘 정부가 첫 창업 때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스타트업 성공률은 2%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실패한 창업자들에게 20%나 더 많이 지원을 하며 다시 도전하길 독려한다.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어릴 적부터 역경지수를 길러온 유대인 청년들도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창업 생태계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이다. 예부터 전 세계를 유랑하며 살아온 유대인은 동포를 돕는 공동체의식이 강하다. 특히 성공한 유대인은 가난한 동료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기금을 조성해왔다.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와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믿음은 유대 율법을 따르는 것이다. 18세기부터 유럽의 유대인 공동체에는 무이자 대부협회가 있었고 그들은 실패한 창업자에게 3번까지 무이자 대부를 허락했다. 그들은 확률적으로 장사는 보통 2번 정도 망하고 3번째에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창업 생태계는 이런 전통에서 만들어졌다. 그들에게 실패란 성장을 위한 도구이며 도약을 위한 스프링보드다. 책을 읽는다는 그 자체는 작가의 생각과 의견을 살펴보는 일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질문이 더해지고 자신의 생각이 융합되어야 비로소 나의 지식으로 습득되는 것이죠. 본문에 랍비를 찾아온 학생에게 랍비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도 단지 읽었다는 것만으로는 나귀가 많은 책을 등에 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네. 나귀가 아무리 많은 책을 등에 지고 있어봤자 나귀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은가? 인간은 책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질문을 얻는 거라네. 씹고 뜯고 맛보는 것에도 즐거움이 있지만 읽고 묻고 배우는 것에서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